이번 지도부는 단순한 최고위원이 아니라 민주당 4기 정부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 연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호 6번 이연주 후보 득표율은 12.30%입니다. 기호 6번 이연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네. 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만납시다 했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최고위원을 만나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약속을 고맙습니다. 지키셨어요. 네. 최고위원 되신 다음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네. 예. 뭐가 최고위원 당선의 가장 큰 원동력, 비결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이렇게 수치로 보면 이제 제일 높은 게 여론조사. 예, 예. 예, 였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저는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야,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등락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떨어지기도 뭐 다 그랬으니까. 올라가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뭔가 수권 정당, 그러니까 집권을 준비하는 뭔가 그룹, 집권 준비 모임,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현주를 선택했냐? 이제 제가 궁금한 거고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잘 싸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컸을까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싸운다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잘 싸우냐, 이현주는 예. 어떻게 잘 싸우냐, 평소에 봤을 때, 예. 굉장히, 아마 이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그래서 상대를 약간 팩폭하는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항상 우리가 선거 결과 끝나고 나면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민심이 참 무섭다 이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래, 지금 저 정권하고 싸우려면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사람은 나가서 싸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또 저렇게 국방이나 안보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 또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정말 논리적이면서도 또 경제도 알고 조직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절묘하게 그냥 투표를 했지만 다양하게. 대단하게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뽑아서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결과.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안배한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배치를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약간 전략적 투표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컨디션은 좀 회복이 되셨나요? 완전히 회복은 안 되고 목이 계속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좀 안 좋았어요. 어제 최민희 그 위원장이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네. 우리 작가가 물어봤대요. 이현주 의원 선출된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예, 이현주 최고는 이 발음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보다도 이렇게 연설이나 뭐 대화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 링귀스틱만 떠나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뜻을 제대로 전달할 때 그 발음도 좋고 전달력 이런 게 좋은 게 먹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설 뭐 이런 거? 예. 네. 그 저는 네. 공감이 갔어요. 네, 네. 연설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연설을 하면 할수록.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빠지는 사람이 있고 네. 하면 할수록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하는 이현주가 되겠다 그러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딱 되셨는데 네. 지도부 자리에 딱 앉으시니까 또 좀 각오가 새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투쟁을 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팩폭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제 발언을 제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지금 2번 최고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잘 보시면 그 지금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제가 이제 이 최고위원회 발언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방송을 나가서 또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라든가 TV를 나가서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요. 뭘 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이 테이블 안에 앉아야 돼요. 일단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일단 앉아야 돼요. 그래서 앉으면 일단 반은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우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아서 이거 협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반은 성공이다. 지금은 주변을 계속 돌면서 모호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사람을 안 치는 거고 이 이슈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더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던져놓은 이 안에 이 어떤 말하자면 이 범위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서서 국민의힘한테 야, 내가 제3자 특검 한다고 했는데 이 안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쪽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이 여기서 반대한다고 숙이게 되면 그냥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선택해야 돼요. 여기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협상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이 협상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계속 반대하면 박차고 나가든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속 궁지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막 이런저런 조건 얘기하는데 그래 그거라도 좋다. 일단은 들어와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요. 조건이 달라도 이런 조건, 우리도 또 서로 다른 조건이 있잖아요. 예. 대법원장 특검, 또 무슨 특검 막 이러잖아요. 저는요. 괜찮아. 우리도 안에서 이견 있어도 돼. 다 얘기해. 그래서 이 이슈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이슈를 계속 모아서 이 이슈가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기는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채권님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됐을 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다가 또 어저께 뭔가 잘 안 돼서 삐걱거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있죠. 아, 연관이 있죠.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낼까봐 지금 아예 그 회담 자체를 막 이렇게 좀 무산시키고 그럴 그러니까 방향이 이걸 있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여기서 지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윤석열한테 딸려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맞서기에는 아직 좀 빠르지만 언젠가는 맞서고 자기 인생, 자기 정치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윤석열이 끝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냥 이쪽에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 대선 주자 하면 되거든요. 당대표 하면서.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더 중요한 거죠. 윤석열보다는. 그래서 한동훈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면서 우리의 지금 당장의 목표는 뭡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윤석열이 끝까지 자기를 지배하는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윤석열이 쓰러졌을 때 자기가 너무 많이 파편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여기가 끝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맛이 가든 어떻게 가든 자기가 무사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윤석열은 박근혜하고 다르거든요. 보수에서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수에 계속 하거든요. 야, 지금 윤석열 계속 놔두면 저 사람 봐라. 나라를 망친다. 그런데 박근혜는 보수에 뿌리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졌지만 윤석열 무너진다고 글쎄 보수가 그렇게 슬퍼할까? 그 사람이 무너져도 국민의힘만 특별히 타격이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오히려 쫓아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새 판 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새로 경쟁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그것도 사실 나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뭐냐면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 판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자기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대선 주자로서 뽐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중계하자고 그런 거고. 네, 그런 거죠. 뽐내고는 싶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당 안에 친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혼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약간 바지 사장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자기가 만났으면 그래도 뭔가 결정을 좀 해야 자기가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하고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바지 사장 노릇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바지 사장인 게 뽀록이 나는 그 탄로가 나는 순간 이 사람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막 그냥 공수표를 날리면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당을 뛰쳐나올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예.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여야 대표회담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중계 이런 거 TV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성과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건, 특히 제3자 특검, 발의부터 해, 발의부터. 우리 무슨 안이든 간에 우리가 받을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단 올려놔. 그래서 제3자 특검,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생지원법에 대해서 우리께 싫으면 네 안 내놔봐. 그래서 그 두 개 안 가지고 합의 가능한 어쨌든 그게
우리 안하고 좀 차이 나도 좋으니까 대안 가지고 와서 2개를 올려놔라. 그래서 안건을 갖다가 최소한 내용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와서 그 2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산적인 논의라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김캔디님, 이현주 의원님 찍은 보람이 있네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동훈한테 한 방 던지는 것은 이현주 최고밖에 없었음. 이준호님, 이현주 최고위원님은 똑똑똑입니다. 끝까지 똑똑똑 해주세요. 파이팅.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자기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지금 한동훈이 확실히 더 입장 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요? 그 전에 완전히 윤석열 꼬붕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 말을 못했지만 그 전에 이건 뭐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지금 그거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를 두고 아무 말을 안 한다면 한동훈도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스타일상 또 애매모호한 말 한마디 할 겁니다. 국민 어정쩡하게. 눈높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예. 제 느낌에 가을쯤 가서 국감이 한참 이제 한참 절정으로 다다랐을 때 제 느낌에는 국감이 한참 절정으로 갈 때쯤에 뭔가 폭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가을쯤에. 국감쯤에. 10월이나 11월 정도. 예. 그냥 뇌피셜이에요. 응? 뭐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이현주 최고께서 그냥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난맥상이 심하면요. 보통 한 2, 3개월 안에 뭐가 또 이렇게 터지거든요. 박근혜 때 태블릿 PC급 끝까지 이제 제가 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이 난맥 흔들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나오면서 11월 정도?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리고 막 국감이 나오고 막 하면서 막 그 어떤 난맥상이 막 쏟아져서 민심이 극도로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그게 딱 나오면서 한동훈 같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서 조금 이제 자신이 좀 생겼을 때 그때쯤에 아마 뭔가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예, 제 생각에. 지금은 겁이 많아서 못 정할 겁니다. 아마. 검찰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 할지도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네. 이분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은 뭐 사실은 자기가 갈 길은 분명하죠. 윤석열한테 매달려 봐야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금이 간 상태죠. 물론 운명 공동체인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금이 갔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다른 길로 확 가버려야 되는데 이제 확 가는 거에서 그 발언이 뭐였냐면 사실은 김경수 예.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는 그게 꽤 컸어요. 예. 아니 감히 반대를 대든다고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영 안에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게 커진 거죠. 예. 원래도 보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요새 8.15 이후에 보면 광복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그다음에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하고 나서는 그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그 사람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뉴라이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할 만한 학문적 배경도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얼치기. 예. 그야말로 뭐라고 말하기도 힘든 학계에서 이름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도 뉴라이트 나름인데 그 안에서도 계보가 있는 모양인데 뉴라이트 학자들조차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인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듣보잡이죠, 일종의.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저런 사람이 튀어나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저쪽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고 나서 김경수 이렇게 사면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이 딱 오면서 의사들이 다 그 이탈했잖아요. 의사들이 원래 보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도 지금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면서 한동훈이 이제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는 이쪽이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쪽은 몰라도 나는 보수야. 나는 니네 편이야. 예. 근데 얘 아닌 것 같아. 그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계속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3자 특검을 얘기를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요, 최상병 특검도 알고 보면 그것도 보수적 가치에서 보면 이 되게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해병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종호라는 사람도 아주 웃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보수층에서 보면 화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든가 이런 쪽의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사실 개혁신당 지지층이에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있지만 개혁신당 지지 성향도 꽤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젊은 애들 중에서, 젊은 층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 층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제3자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전선을 긋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그러면 법안을 발의를 해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을 발의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아니, 왜 법안 발의 안 해? 빨리 내. 아니, 아직 10명 못 모았어? 이러면서 제가 계속, 아니, 아직도 10명 못 모았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니, 대표라면서 왜 10명도 못 모았어? 아, 일단 내. 우리가 많이 양보해 줄게. 이러면서, 일단 내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10명을 내려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10명을 내려고 하니까 이 지금 의원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한테 찍힐까 봐. 예. 응?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한동훈. 아하.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뭐 어차피 이 다음 공천하고는 관련도 없는데 뭐 지금 검찰이. 캐비넷 때문에. 검찰.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직 10명이 안 뭐 안 된 거예요? 한 대여섯 명 된다. 한동훈 그래서. 대표는 빠지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중이다. 아니, 현실적인 이유가 있네요. 현실적인 네.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제가 대표인데 예. 설마 아직 10명 못 모았어? 제가 그렇게 얘기. 진짜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약속했던 날짜에 회담이 열리기는 열릴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저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TV 쇼만 하려고 마음 먹고 우리한테 하자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걸 응해야 되느냐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회담이라는 것은 뭐 100% 성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근접하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땅땅땅 해서 자 우리 이거 합의했어요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근접했어요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하기로 했다까지는 나와야죠. 네, 그래서 요거 추가로 이제 이후에 차후에 좀 더 접근하기로 했다라든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안건에 대한 조율. 그래서 이게 미리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TV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건에 대한 조율부터 해라라고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 예.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혹시 지금 오고 가는 얘기 중에서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이쪽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일단 뭐 저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요. 저쪽에서는 이제 뭐 세금 얘기하고 뭐 세법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도 다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저쪽에서 얘기하는 감세 뭐 중에서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접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대표회담에서 결론 내리려면 최소한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25만 원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20만 원을 동의를 해주든가. 뭐 아니면 전 국민이 좀 그러면 한 70%는 할 수 있다든가.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을 갖고 와야지. 응? 혹시 대표 회담 전에 네. 여야 최고위원 회담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때요? 저쪽에 최고위원들이 그 정도 역량이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시죠.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감이 안 돼요? 뭐 그냥 저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무서워서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 그러시면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외람된 얘기지만 그냥 제가 그냥 한동훈하고 직접 상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우리 대표님하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게 내공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표님이 많이 손해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생중계, 물론 그런 게 너무 의도가 드러나서 그렇지만 생중계 하면 어떻고 토론하면 어떠냐, 뭐 그래도 자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쪽에만 좀 치우치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렇죠.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생중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일단 첫째는 그쪽이 일방적으로 그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의가 아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용에 대한 안건에 대한 조율을 먼저 하고 예. 뭐 그 다음에야 사실은 뭐 생중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뭐 얼마든지 얘기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뭐 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것도 합의를 못 하는데 네. 생중계만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한테 뭐 전달하니 어쩌니 뭐 이거 연락이 안 됐니? 진실이 뭡니까? 아니 그것도 웃기는 거죠. 나는 그냥 자기가 오면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누가 미리 예약하고 들고 옵니까? 뭐 비서관이 연락을 했는데 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예. 대표랑 만나는 약속만 되면 예. 올 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어제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이 논란의 시초가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전화 한마디 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이 축하 전화 한마디는 해줘야지 그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좋았겠냐. 그렇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염경령? 엄인가요? 염인가요?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제 엄경영? 네. 정치 뭐 시대 정치 정신 어제 YTN에 나와서 그 전화 한 통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좀 기본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죠. 또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대통령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수회담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만날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전에는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였고 대통령 임기 상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못하면 여당 대표를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고 선출된 대표니까 여당에 어떻게 보면 여당의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 한동훈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선 주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이야. 어차피 그 사람이 그 당에서 대선 주자가 되냐 안 되냐.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고 나서 우린 경쟁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게 예. 전국을 이끌어 가는 데는 훨씬 나은 거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히려 또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테스트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데 일단 대오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꾸려진 지도부를 보면 충분히 당원과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진영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뵙는다고요? 네, 그 저기 봉하마을. 네. 누구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 갔다가 네네, 봉하마을 이제 가서 예, 권양숙 여사 뵙고. 뵙고 또 참배하고. 양산에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는 길에 이제 평산마을 그 평산. 예. 누구 가세요? 대표도 가세요? 네, 지도부가 다 같이. 이제 인사차. 네네, 그렇죠. 뭐 신임 인사 뭐 이런 거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은 우리 이채권님은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뭐 안부 인사, 덕담 같은 거죠. 뭐 이제 건강하게 또 건강 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요새 또 이렇게 그 환절기라서.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이채권님은 좀 솔직하신 편이니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전당대회 할 때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스피치가 잠깐 나갈 때 비난하는 막 그런 소리가 우하고 좀 들리던데 당원들의 그런 마음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사자다 보니까 예. 워낙 제 그 경쟁에 몰두해가지고 그게 안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대요, 예, 사람들이.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서운한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네, 이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안 도와줬다 뭐 이런 거였는지 지난 대선에서. 예. 아니면 뭐 글쎄요, 그 전에부터 뭐가 쌓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당 아닙니까?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또 그 일을 위해서도 또 이채권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죠. 네. 당연하죠. 네.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서운함보다는 당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필 당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왜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아니 찾아오는데 뭐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분이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워낙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은 좋으시잖아요. 사실은.
매정하지 못한 게 어떨 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사실 정치라는 건 때론 냉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좋은 거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좋은 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예.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할 때는 좀 하고. 네, 좀 냉정하게 자를 때 팍 잘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시거든요. 이현주 의원님 그게 좀 잘 되죠. 저는 정치를 감정으로 잘 안 하거든요. 예. 정치인은 뭐 저는 감정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님을 향한 여러 가지 별명이나 이런 것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가 있으세요? 별명이 뭐 어떤 게 있죠? 여전사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네. 여전사. 네. 괜찮아요? 뭐 여전사도 좋고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이런 건 있습니다. 여전사는 이제 그동안에 또 야당의 어떤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렇게 또 공격하고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지략을 발휘하고 싶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지략가로서의 또는 경세가 또는 지략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미 그건 되셨고. 네. 마지막 질문. 네.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까? 다음 대선요? 다음 대선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럼 이 다음 대선쯤으로? 뭐 그 후 그렇죠. 다음 정도는 그건 뭐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를 일. 당황할 줄 알았더니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네. 답을 하시네요. 네.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거는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은 예.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집권이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건 다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마지막 질문. 네. 이현주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저는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15기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였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그 상인적 현실 감각. 그래서 제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상을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저는 산업화 1기, 그죠? 1기가 박정희 시대, 2기가 DJ 시대의 그 IT가 산업화 2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으로 저는 산업화 3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제가 좀 기여해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좀 완성하고 싶죠. 네. 근사한 계획을 오늘 제가 슬그머니 들은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바쁘시지만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성원하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동그라미님, 와,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1차, 2차 다 이현주 의원님 찍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진정 질 높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이현주 최고위원님 출연 기념 기대를 담아 오늘만 2번째 슈퍼챗 갑니다. 조사로스님, 이현주 의원님 응원 투표 지인분들에게 권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한 분만 더요. 김캔디님, 이현주 아까 읽어드렸구나. 찍은 보람이 있네요. 그러셨는데 예, 이런 댓글들 전달해드리면 힘나시죠? 네, 그럼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고 사실 시작할 때 아무 그 텐트에 응원 텐트에 명함만 딱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공식적인 등록 비용 있잖아요. 그거 빼고
제 차비랑 우리 수행원들 차비 있잖아요. 차비랑 밥값 이런 거 빼고 전혀 비용을 안 썼어요. 네. 돈을 거의 안 쓰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이게 문화가 바뀌길 바라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나중에 그거 보전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건 안 해주나요? 네. 나중에 뭐 자기 정치 자금으로 쓸 수는 있는데. 아, 예, 그걸로.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간 근데 나중에 정말 이게 열화와 같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이 그래서 직접 그 응원가도 작사 작곡해서 헌정해 주시고 모든 걸 만들어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대단하세요. 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일단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했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되시는 것도 또 스토리가 생겼고 이런 스토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큰 정치인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멋진 그런 드라마 잘 이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이 곡으로 끝나야죠. 네. 그래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을 만나다 오늘 첫 번째 순서가 됐네요. 이현주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